이 미련한 년아,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당장 꺼져. 그 순간 치매라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얼굴에 냄새 나는 누비저 고리를 내던졌습니다. 이거 입고 나가. 너한테 어울려. 그날은 남편의 암완치 잔칫날이었고 5년을 밤새 간병한 며느리는 하룻밤 사이에 남의 사람이 됐습니다. 통장은 비어 있었고 안방엔 내연녀가 주인처럼 누워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 손에 쥐어준 건 쓸모없다던 해안가 땅 하나와 그 누더기 저고리뿐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몸을 떨며 그 저고리를 입는 순간 며느리는 숨이 턱 막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욕설처럼 던져진 그 저고리 안에 이 집안을 통째로 뒤엎을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버림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조용한 행운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입니다. 올해 57이고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컨테이너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내가 살아있는 건지, 이미 죽어서 어둠 속에 누워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검은 천을 얼굴에 덮어 쓴 것처럼 어둠이 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게 겨울 아침의 차가움이나 난방 안 된 방의 냉기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뼛속부터 천천히 파고들어 손끝 발끝부터 하나씩 가져가는 도망칠 수 없는 추위였습니다. 손을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손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터는 있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음 덩어리가 달려있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쉬자 입 안으로 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오래된 철과 습기와 썩은 바다 냄새가 섞인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아, 여기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제야 내가 차가운 금속 바닥 위에 누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등과 허리에서 열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었고 바닥은 제 체온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조리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몸 위에 뭔가가 덮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겁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포근한 감촉이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천이 너무도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누빔천, 오래된 소만감, 감각 없는 손으로 그 천을 겨우 끌어당겼습니다. 솜저고리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입지 않는 옛날 할머니들이 겨울마다 입던 그 두툼한 솜저고리요.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저기 기워놓은 자국에 실 색깔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분명했습니다. 조명 냄새, 말린 약초 냄새, 그리고 오래 살아온 노인 특유의 체온 냄새.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옷,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23해 동안 겨울이면 늘 보던 옷, 시어머니 한복내 여사가 아무리 더워도 벗지 않던 그 솜저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축하연, 웃음, 건배,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았던 날, 사람들은 그를 기적이라 불렀고, 그는 영웅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차갑고 결정된 목소리, 여기 서명해.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눈빛, 팔을 잡아 끄는 손, 문이 닫히는 소리, 갑자기 얼굴을 때리던 찬바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옷 절대 버리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이 의미 없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이미 몇 해가 지나 있었으니까요. 없는 냄새가 난다고 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하시고, 사람들은 늘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보라 속에서 이 솜저고리 하나에 몸을 맡긴 채 누워있으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린 건 아니었을까? 정말 정신이 흐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걸 혼자 보고 계셨던 건 아닐까? 컨테이너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벽을 들이받는 소리였습니다. 눈송이가 틈새로 스며들어 얼굴 위에서 녹았다가 금세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아침을 못 맞겠구나.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힘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솜저고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아주 희미하지만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낡은 솜저고리가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걸, 이 안에 내 인생을 뒤집을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 그리고 모두가 미쳤다고 무시했던 그 노인이 가장 맑은 눈으로 미래를 보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알기 전에 나는 먼저 이 밤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눈보라가 끝나기 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자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로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날은 유난히 춥던 11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노인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12시간 근무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르신들 부축하고, 기저귀 갈고, 식사 도와드리고, 욕창 닦아드리느라 허리는 펴질 줄을 몰랐고, 발바닥은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는 길에는 남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일까? 아니면 좋아하던 두부조림을 할까? 그런 평범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간암 사기. 이미 전이가 됐고 수술은 어렵습니다. 그 말 한 줄로 내 인생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최도현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년, 보통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서는 소독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은 윙윙거렸고 어디선가 어르신 한 분이 물 좀 달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나만 멈춰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차갑게 정리됐습니다. 아직은 안 돼.
이렇게는 보낼 수 없어. 그날 집에 돌아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5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냐고. 아직 치료도 시작 안 했는데 너무 앞서 나간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걸. 통장에 모아둔 돈도 모두 꺼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가게 하나 하겠다고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그 돈을 남편 치료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집은 병실이 됐습니다. 병원 침대가 들어왔고, 산소 호흡기가 놓였고, 선반에는 약들이 줄을 섰습니다. 첫 해가 가장 지옥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남편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 덩어리가 됐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고 피부는 누렇게 변했다가 잿빛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고함치던 사람이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아이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간호사가 됐고 보호자가 됐고 모든 것이 됐습니다. 남편 몸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면 곧 구토가 시작된다는 뜻이었고, 얼굴빛이 바뀌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신호였고, 잠결에 몸을 뒤척이면 통증이 심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새벽 3시. 그 시간은 늘 고비였습니다. 피 섞인 담즙을 토하며 남편은 괴로워했고, 저는 옆에서 시트를 갈고 얼굴을 닦고 잠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비위가 상할 틈은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려놓고 다시 침대 옆에 앉아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올 때까지 밤을 지켰습니다. 제 손에는 항상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 이름, 복용 시간, 통증 정도, 식사량, 기분 변화, 모든 걸 적었습니다. 그 노트는 제 성경이었고 제 기도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논문을 번역기에 돌려 읽고 해외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고 마침내 면역치료 임상시험을 찾아냈습니다. 자리가 없다고 했을 때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9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가 넘는 기록 노트를 의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손만 떨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 다섯 번째 해가 지나갔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게 됐고 머리가 새는 것도 손이 갈라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7에 시작한 간병은 제 나이를 10살은 더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남편은 살아났습니다. 완화, 그리고 완치.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사나이라 불렀습니다.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손이 떨려 입술선이 삐뚤어졌습니다. 연회장에서는 모두가 남편만 보고 있었습니다. 강한 의지, 대단한 정신력, 포기하지 않는 남자. 그 말들 사이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노인이 그 순간 유일하게 맑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축하가 이별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5년의 희생이 곧 죄가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 그 진짜 이유는 아직 이야기의 다음 문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살을 파고들던 그날 밤 서진은 집 앞 골목에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서 있던 그 집이 5해 동안 숨을 죽이며 간호하던 그 공간이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서진은 60을 앞둔 나이에 처음 알게 된 셈이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서진은 울음소리를 꾹 삼켰습니다. 요양원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배운 게 있다면 울어야 할 때와 버텨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이었거든요. 지금은 쓰러질 때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할 때라는 걸 본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품에 꼭 끌어안은 복내 할머니의 낡은 저고리에서 전해지는 체온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진의 손은 그 옷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할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서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미 마음속에서 정해져 있었어요. 도현과 함께 살기 전 서진이 홀로 살던 동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오래된 주택가 끝자락에 있는 작은 찜질방 겸 여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젊을 땐 허름하다고 느꼈던 곳이었지만 지금의 서진에게는 그 어떤 호텔보다도 안전한 곳이었어요.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냥 목욕탕집이라고 불리던 곳 말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어요. 발바닥은 얼어붙은 듯 감각이 없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는 순간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자신을 삼켜버릴 것 같았거든요. 도현의 무표정한 얼굴, 유라의 차가운 눈빛, 마닐라 봉투의 무게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서진의 머릿속에는 지난 5해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울리던 산소호흡기 소리, 피 섞인 구토를 닦아내던 손, 약 봉투를 정리하며 적어 내려가던 노트의 글씨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되뇌던 말, 이 사람만 살리면 된다는 다짐. 그 다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병보다 더 무섭다는 걸 서진은 너무 늦게 깨달은 셈이었죠. 목욕탕집 간판이 보였을 때 서진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낡은 네온등이 반쯤 꺼진 채 깜빡이고 있었고 문 앞에는 오래된 고무 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서진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어요. 이 문을 열면 정말로 혼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뒤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 아주머니는 서진을 보자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는 배려, 그게 이곳의 규칙이었어요. 서진은 말없이 요금을 내고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이불과 작은 전기장판, 그리고 희미한 형광등 하나가 전부였지만 서진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듯 털썩 주저앉아 품에 안고 있던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복내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혼란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또렷했던 그 눈빛, 분명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었던 그 표정 말입니다.
서진은 저고리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된 솜냄새와 함께 묘하게 낯선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어요. 천을 가만히 만지작거리자 안감 속에서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서진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왜 할머니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걸 건네주었는지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바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해 동안 다른 사람의 생명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서진은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이불 옆에 놓고 전기장판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오래된 환풍기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혀주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도현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걸까? 유라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복내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을까? 서진은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알던 삶은 끝났고 이제는 전혀 다른 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죠. 서진은 천천히 눈을 뜨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둠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복내 할머니가 남긴 저고리,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 그리고 서진이 앞으로 가야 할 길. 모든 것이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하나씩 드러날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서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택시는 서진이 고개를 돌려보기도 전에 떠나버렸어요. 눈보라 속에서 빨간 후미등이 몇 번 깜빡이다가 마치 이 세상에서 서진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듯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길 위에는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고 얼어붙은 흙길 끝에 서진 혼자 서 있었어요. 발밑에서 자갈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지금 서진의 처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진은 얇은 코트 깃을 여몄습니다. 손끝이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이었어요. 남편 도현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친절,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조롱이 바로 이 땅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넘긴 땅, 서류 위에서는 분명 서진의 소유였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탐내지 않는 버려진 황무지였어요. 바다는 회색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갯벌 위에는 갈대가 반쯤 쓰러진 채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바람에 날리는 비닐 조각 몇 개뿐이었죠. 23해 결혼 생활의 끝이 이거라니 서진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해 동안 남편의 생명을 붙잡고 살았던 대가가 아무 쓸모도 없는 해안가 땅이라니요. 개발은 불가능하고 매매도 쉽지 않은 땅, 환경 규제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째 묶여 있는 곳. 도현은 끝까지 서진을 비웃고 싶었던 겁니다. 착하고 참고만 살던 아내에게 마지막까지도 비참함을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서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곳에서는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얇은 가죽 구두는 이미 물을 먹어 축축했고 발끝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다리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숙이 찬 공기가 들어와 아프게 박혔어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그런데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건 멈추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눈 사이로 검은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분명히 낡은 컨테이너였어요. 바닷가에 버려진 채 녹이 잔뜩 슬어있는 철제.
상자 문은 반쯤 열린 채 바람에 덜컹거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 남겨진 모든 것들의 신세를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미 선택지는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컨테이너 안은 차라리 바깥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어둠이 눅진하게 깔려 있었고 녹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힘겹게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 바깥에 울부짖던 바람 소리가 차단되자 오히려 정막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그대로 금속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누웠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떨 힘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구나, 서진은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체념이 먼저 찾아왔어요. 누군가에게 발견되든 말든 이 컨테이너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끝나는 인생, 그것도 서진다운 결말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때 서진의 손이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솜저고리였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걸어오면서도 끝까지 품에 안고 있던 그 옷. 서진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다 들어있다,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 다급한 외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치매 환자의 말이라고 치부해왔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저고리를 더듬기 시작했어요. 감각이 둔해진 손끝으로 안감을 훑다가 다른 부분과 느낌이 다른 바느질을 찾아냈습니다. 새실로 꿰맨 흔적, 일부러 숨겨둔 듯한 솔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실밥을 뜯었고 그 안에서 비닐로 감싼 서류 뭉치와 작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펼쳐본 수첩 속 글씨는 치매에 걸린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고 또렷한 글씨, 수십 년간 기록된 관찰과 연구의 흔적. 이 갯벌에서 자라는 식물들에 대한 세밀한 기록,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한 문장이 서진의 숨을 멎게 만들었어요. 이 땅 위에서 자라는 모든 것은 서진이의 것이다. 내 딸, 이 집안을 진심으로 사랑한 단 한 사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법적 서류들, 제약회사들의 제안서, 숫자가 가득한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이 땅이 정말로 쓸모없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렷해졌어요. 도현이 비웃으며 던져준 이 황무지에 그가 상상도 못한 가치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리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서진의 것이었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서진은 한참을 웃고 또 울었습니다. 죽음 직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삶이 다시 손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진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서진은 아직 모릅니다. 이 땅을 둘러싸고 벌어질 더 큰 싸움과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요. 그리고 그 싸움이 또 다른 배신과 선택을 불러오게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최고의 복수라는 건 소리 높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을 들고 울부짖는 것도 아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모두가 믿고 있던 바닥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상대는 이미 늦어버린 뒤고요. 윤서진이 눈보라 속 컨테이너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던 그 밤 이후로 사흘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서진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날 밤 서진이 가진 건 입고 있던 얇은 옷과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재킷 하나뿐이었습니다.
전 남편 최도현과 그 여자 차유라는 문을 잠그며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추위라면 알아서 끝나겠지 하고요.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늘 계산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서진은 해안가를 따라 비틀거리며 걷다가 온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버려진 낚시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쓰러지기 직전의 오두막이었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판자는 썩어 있었고 바람은 사방에서 밀려 들어왔지만 그래도 하늘이 바로 위에 열려 있지는 않았어요. 그물 더미 아래에서 등유 난로 하나를 발견했을 때 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름은 반쯤 남아 있었고 녹슨 깡통 안에는 성냥도 몇 개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 오래전에 남겨둔 흔적이 서진의 생명을 붙잡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방수포를 끌어다 바람이 가장 센 쪽을 막고 난로에 불을 붙였을 때 그 작은 불꽃이 마치 살아있으라는 명령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서진은 스스로에게 딱 10분만 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버린 인생을 위해 울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참아왔던 세월을 위해 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위해 울었어요.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난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이 지나자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울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서진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위에는 한복내 어머니의 재킷에서 나온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난로 불빛 아래에서 서진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약초 이름 옆에 적힌 날짜, 재배 환경 채취 기록, 그리고 여백마다 빼곡히 남아있는 메모들. 이건 취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 노인이 심심풀이로 적은 기록도 아니었습니다. 한복내 어머니는 평생 이 땅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어요. 노트에는 연구자 이름, 제약회사 이름, 식물학자 연락처가 정리돼 있었고 수년 동안 오간 편지 내용까지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재배권을 사고 싶다고 했고 어떤 회사는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한진제약. 전통 의약품으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서진은 이틀 동안 눈밭을 걸어 편의점 공중전화를 오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률 용어는 낯설었고 설명은 복잡했지만 서진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생물자원 권리, 전통 지식 보호, 식물 자산 소유권. 법은 이미 서진 편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복내 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기록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서진은 숫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 가치를 처음 들었을 때 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숫자 뒤에 붙은 0이 너무 많아서 눈으로 다시 세어야 했습니다. 서진이 쥐고 있던 건 땅이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온 모든 생명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바로 그 부분이요. 셋째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결정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내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주최자는 차유라. 목적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였습니다. 해안가 개발에는 문제가 없고 서진에게 넘어간 땅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못 박아두려는 자리였죠. 서진은 그 전화를 끊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고 옷가게에서 단정한 옷을 사고 터미널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망가진 여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빼앗긴 걸 되찾으러 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랜드 하얏트 호텔 회의실은 돈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산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차유라는 무대의 주인공처럼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친환경 개발 수익 전망, 그리고 문제의 해안가 땅. 유라는 그 땅을 가치 없는 짐처럼 설명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개발 불가 소문은 헛소리라고요.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진이 들어섰어요. 유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눈 속에 버려둔 여자가 여기 왜 있느냐는 표정이었죠. 경비를 부르려 했지만 서진의 목소리가 먼저 울렸습니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을 말하러 왔다고요. 서진은 유라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땅은 개발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 위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과 자원은 자기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어요. 공증된 문서, 제약회사 의향서, 평가 금액.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유라를 보지 않았어요. 숫자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 서진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고 복수를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상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최도현은 아직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제 판을 쥐고 있는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은 곧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서진은 예전처럼 울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른 풀밭에 불씨 하나 떨어지면 순식간에 번지듯 최도현의 이름은 이제 성공이 아니라 몰락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이제 번호를 보고도 받지 않았고, 이미 도장을 찍었던 파트너들마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그를 지역 최고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던 개발 사업은 이제 그의 욕심과 배신을 증명하는 기념비처럼 남아 있었어요. 유령 회사, 해외 계좌, 숨겨둔 자금들까지 하나둘씩 드러났고 결국 수십억 원이 동결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고 변호사들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은 이제 검찰 조사실에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었죠. 차유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진을 밀어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여자는 이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용해 올라갔던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밀어내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두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했지만 윤서진의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승리의 기쁨도 없었어요. 서진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기업 비리와 가족 배신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서진은 리모컨을 들어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복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막상 끝에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후련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묵은 피로가 뼛속까지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진은 알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아있다는 걸요. 이른 아침 요양원은 부드러운 회색빛에 쌓여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혀 있었고 멀리서 새들이 조심스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편안함을 주려 애쓴 흔적이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세월의 무게가 깔려 있었죠. 서진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147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복내 할머니는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른 몸이 햇살에 비쳐 윤곽만 남아 있었고 작은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치매는 많이 깊어져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문을 닫고 다가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이분은 시어머니이기 전에 서진에게는 어머니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인연이었죠. 한참 후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이 서진의 얼굴을 훑었지만 바로 알아보지는 못하셨어요. 낯설지 않은 무언가를 찾듯 시선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방 안에는 말 없는 시간이 길게 흘렀어요. 그러다 마치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 듯 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맑아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어요. 알아본 겁니다. 서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종이처럼 얇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손은 저고리 안감에 비밀을 숨겨두었던 손이었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서진을 믿어준 손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고리 안에 있던 서류들, 씨앗들, 일기장,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두 할머니 덕분이라고요. 세상이 버린 것처럼 보였던 준비가 자신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마음이 식어버렸는지, 막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는지도요. 그래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시험했다고요. 모든 걸 잃었을 때도 서진이 사람으로 남아있을지 보고 싶었다고요. 서진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버려지고 쫓겨나고 얼어붙은 밤을 지나면서도 서진은 끝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점점 방 안을 채웠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요. 창밖의 정원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오랜 오해와 외로움이 조용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포기했던 일, 헛된 결혼, 젊음을 쏟아부은 시간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 세월이 자신을 비워낸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해안가에는 작은 연구시설이 들어섰고 한복내 할머니가 평생 키워온 약초들이 다시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고 자유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이 있는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서진은 매일 찾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알아보셨고 어떤 날은 못 알아보셨지만 맑은 순간이 오면 항상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도현과 유라는 더 이상 서진의 삶에 없었습니다. 그 장은 조용히 닫혔어요. 서진의 옷장에는 아직도 그 저고리가 곱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돈이나 땅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서진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남겨진 재산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마음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